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불황이라던데 신기합니다. 값비싼 고급 디저트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는군요. 큰 사치는 못해도 먹는 것만큼의 사치를 누려보자, 이런 경향이 뚜렷해져서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공항이 북적이기도 하는데요. 국제유가가 내리면서 항공요금 이런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먹는 것보다는 좀 사치네요. 기업들은 스펙을 탈피해 역량 있는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대학생들 10명 중 8명은요. 취업할 때 능력보다는 학벌이 중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시장의 역설은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며 발표한 것이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 뉴스테이였습니다. 그런데 사업 주체가 되어야 할 대형 건설사들은 외면을 하고 있는데요. 신규 분양시장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굳이 장기 임대사업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또 정권이 바뀌면 과연 이 사업 유지될까? 공들여봤자 손해만 되지 않겠느냐는 심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역설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경영권을 둘러싸고 대립을 하고 있는 넥슨과 NC소프트. 내일 NC소프트 이사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지금 넥슨이 NC소프트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주주 제안 공문을 보냈는데 내일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못 박아둔 상황입니다. NC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에 따라서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1, 2위 게임 업체가 다 흔들리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될지 잠시 후 1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할부금융이 또 문제입니다. 이번엔 수입차인데요. 할부금융을 이용해야지만 차값을 깎아준다. 이렇게 딜러들이 얘기하면은 할부금융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근데 알고 보면 꼼수라고 하네요. 자동차 할부금융 문제 3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시장은 일주일 만에 아주 뒤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이 다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1.72%가 빠져서 593.75, 10포인트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 시장은 8.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1947로 끝났습니다. 외국인이 양시장 다 매도를 했는데요. 네. 거래소 시장에서는 한 1,076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823억을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코스닥 시장에도 매도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도 역시 한 395억 정도를 코스닥 쪽에 매도를 해서 코스닥 시장에 빠지는 원인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네. 왜 또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는 걸까요? 이제 가장 큰 거 자체는 사실 단기간에 상승이 좀 과도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방송들을 다 보셨겠지만 사실 코스닥이 600포인트를 넘어섰다라는 방송, 신문에 일면에 나올 정도로 기사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 부분 자체는 코스닥의 신용 잔고가 2조 9천억으로 밝혀졌는데, 네. 주가증권 시장, 즉 거래소 시장이 2조 6천억이니까 코스닥 쪽에 신용 잔고가 많이 몰린 것도 어떤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욕구를 좀 붙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코스닥의 큰 기업들, 특히 이제 그동안에 코스닥 시장을 끌어왔던 모바일 게임들의 실적이 발표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코스닥 모바일 게임들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컴투스, 그 다음에 게임빌 같은 것들이 이제 발표 시작을 하는데 이 실적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부분 자체가 코스닥 전반에 좀 흘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거래소 시장 자체가 그동안에 많은 하락을 보였었는데 지난주 유가가 반등을 하면서 오히려 그동안 빠졌던 조선주라든지 이런 쪽들이 돌아오면서, 화학주라든지 이런 거 돌아오면서 거래소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다는 점도 코스닥 시장이 빠진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분위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제자리에서 계속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장에 이제 아무래도 유동성이 풍부한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유동성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을 다 끌어당기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사실 코스닥을 끌어당겼던 것들은 이제 기관의 매수세였었거든요. 네. 근데 기관들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이 부분이 좀 빠졌다는 부분 자체가 코스닥 시장을 조금 어둡게 보긴 하는데, 단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인 종목군들이 있어요. 특히 어떤 이제 뭐 거죠? 메디포스트라든가 파미셀이라든가 뭐 차바이오텍 같은 예. 즉 일명 줄기세포 관련주인데요.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를 보이는 걸로 보아가지고는 그 조정 자체가 있긴 하더라도 네. 강하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테마주들, 즉 리딩하는 선도주들 자체가 좀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좀 깊게 들어갈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모습이고요.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좀 뭐 약했던 종목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을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그리스 관련돼서 요새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주에 12, 13일 EU 정상회의가 있고요. 11일 날은 긴급 EU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과연 그리스에 관한 어떤 해법이 나오느냐, 또는 뭐 해법이 나오지 않고 서로 의견 충돌만 나타날 것인가 자체가 어떤 글로벌리한 환경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치양 다 조금씩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 외에 또 우리 시장 밖에서 영향을 줄 만한 변수가 있나요?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사실 이렇게 큰 변수는 없는 편이고요. 네. 이제 가장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가장 큰 거고, 단지 이제 내일이죠. 내일 중국의 1월 CPI 네. 생산물가 지수하고 도매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이 부분 정도가 그나마 조금 영향을 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영향은 다음 주가 우리 그 민족 최대 명절이 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좀 돈을 마련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예. 그 부분이 사실 시장에는 가장 안 좋은 영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많이 팔아서 또 현금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증세와 복지 이게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이 증세론에 좀 쐐기를 박는 발언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여당에서 이른바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일종의 한계. 네, 그래서 이제는 증세를 얘기할 때다라는 기류가 굉장히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특히 유승민 골든타임이라고 원내대표가 했죠. 네. 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고요. 또 뭐 나중에 한 발 좀 물러나서는 못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김무성 네, 당대표도 그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야가, 뭐 야당은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국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 증세, 복지, 이 문제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라는 공감대가 이제 마련되는 그런 길인데, 이제 증세 없는 복지의 원칙을 정했던 그런 박근혜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실상 최근 제기되고 있는 증세론에 좀 쐐기를 박는 그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 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과연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과연 할 소리냐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현 정부의 기본 기조는 그렇습니다. 경제 활성화의 최우선 방점을 찍고 네, 경제가 좋아지면은 당연히 성장률이 높아지고 소득이 늘어나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네, 인위적으로 증세를 하지 않더라도 경기를 살리는 게 곧 증세, 세금을 늘리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감세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입법들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고 그것도 안 하면서 증세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런 아마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건 결국 돌려 말하면은 야당에 대해서 또 여당 내에 증세론을 얘기하고 있는 일부 비친박 쪽 의원들에 네. 대해서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돌고 도는 것 같네요. 네,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증세가 먼저냐, 뭐 복지가 먼저냐라는 것도 그렇고요. 사실 지금 마치 이제 증세론이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처럼 지금 비춰지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도 여당과 야당 사이에는 굉장한 시각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야당 같은 경우는 보편적 복지라는 기본 전제 하에서 복지를 계속 늘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제 이 문재인 당대표가 새로 선출되는 자리에서도 부자 증세, 법인세 인상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해서 세금을 올리고 법인세하고 부자들 세금을 올려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야당의 입장이고, 네. 여당은 조금 다릅니다. 여당은 요즘 뭐 증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차제에 과연 복지에 이 문제점은 없는지, 이걸 가급적이면 좀 선별복지 방향으로 선회를 하면서 그래도 세금이 모자랄 경우에, 그래도 재원이 모자랄 경우에는 세금을 좀 늘리자, 뭐 이런 쪽의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겉으로 보면은 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막상 진짜 논의 테이블에 얹혀놓고 구체적인 논의로 들어가면 여당과 야당은 굉장한 시각차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증세,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것을 늘리거나 혹은 이제 감세를 하거나 복지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단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논리로 설명을 분명히들 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것이 더 논란을 부추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민감한 단어인데 어쨌든 대통령의 입장은 뭔지는 분명히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법인세,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의 소득세뿐만이 아니라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일각에서 주장이 되고 있고요. 증세론자들한테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법인세 올리면은 경기 활성화에 문제가 된다라고 또 반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법인세 세수는 좀 줄어들 것 같다라는 추정이 나왔네요. 네, 이 법인세라는 건 사실은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에 불리는 세금이기 때문에 기업들 실적하고 제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뭐 영업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년도보다 늘어나면 당연히 법인세는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예. 반대로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해지면은 세수는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데, 지금 올해 거칠 법인세라는 게 결국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 기업들의 영업 실적을 토대로 이제 매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작년에 기업들 아시는 것처럼 기업들의 영업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급감을 했고요. 뭐 다른 주요 그룹들, 뭐 특히 정유회사들 같은 경우는 다 작년에 적자로 전환이 되고 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세수가 전체적으로 안 좋을 것이라고는 예상이 됐는데 한번 추산을 해보니까 30대 그룹의 법인세가 올해 거치게 될 법인세, 작년 실적을 토대로 내는 올해 법인세가 아마 15% 정도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공기업들하고 금융회사를 제외한 국내 주요 30대 기업의 이 연결재무제표를 가지고 작년 회계년도에 이 법인세 비용을 추산을 해보면은 총 한 15조 2천억 원 정도가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이거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으로는 2조 7천억 원, 비율로는 한 15% 정도 감소한 그런 금액이 된다고 합니다. 네. 당장 삼성전자만 하더라도요. 삼성전자가 올해 아마 낼 것으로 추정이 되는 법인세가 4조 4천억쯤 된다고 그래요. 작년보다 얼마나 줄어든 이게 건가요? 43%나 줄어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3조 4천억 원. 그러니까 30대 기업 전체 줄어든 거 이상으로 지금 삼성전자 세수 결손분이 크다는 얘기인데, 지금 아마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올해 세수가 어떨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11조 원 지금 전체 결손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 전년도에 8조 원의 세수가 펑크가 났었고요. 최근 2년 동안 2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났는데 지금 국회 예산정책처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자료로만 봐도 올해 3조 원 이상 세수 결손, 아마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 법인세 문제하고 연관을 시키면은 이렇게 어려운데 법인세를 더 올리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주장도 어떻게 보면 또 설득력이 있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세수가 안 좋으니까 법인세를 또 올려서 더 걷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또 그런 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연말정산 결과 때문에 서민들 일부는 어쨌든 네. 굉장히 좀 화가 나 있는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세에 대해서 무조건 뭐 걷지 못하는 수준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작년 실적에 기준해서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네요. 네.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제2롯데월드인데요. 이 네. 제2롯데월드 손님들은 많이 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게 뭐 오픈한 지 한 100일 됐죠? 네. 한 100일 됐는데 지금 뭐 처음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있었고 네. 중간에 이제 싱크홀 파동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다녀온 사람들 얘기하면 너무 썰렁하다.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서 가장 화려하게 지은 쇼핑몰인데 예. 너무나도 썰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 신동빈 회장이 직접 가가지고 가장 이제 어려움을 겪는 데들이 이제 거기에 입점한 업체들 아니겠습니까? 네. 당장 뭐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입점 업체들의 수수료 감면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그 지금 롯데타워 꼭대기 부분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97층 공사 현장을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롯데그룹 총수인 본인이 직접 이 안전 문제를 직접 책임을 지겠다. 네. 그래서 시공의 안전에 철저를 기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지금 딜레마인데 롯데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성대하고 네. 또 가장 화려하게 어떻게 보면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그 축하를 받으면서 해야 될 일인데 워낙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많았고 말씀드린 대로 네. 이 싱크홀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불안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거의 개장 휴업에 가까울 정도로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롯데로서도 굉장히 지금 아무튼 이 롯데월드의 문제 굉장히 네. 지금 심각하고 곤혹스럽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좀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잘 챙겨야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물론 첫 번째가 다음에도요. 안전이니까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이 NC소프트를 둘러싼 경영권 갈등, 그러니까 이제 NC소프트 이사들이 있고요. 여기 넥슨이 최대 주주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좀 요구를 하고 나서면서 내일 NC소프트 이사회가 열리는데 정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넥슨이 요구한 것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고요. NC 쪽에서는 좀 과하다 싶을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이 질문들, 제안들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못 박았는데 과연 넥슨은 뭘 원하는 걸까요? 국내 게임업계의 판도까지 뒤흔들 수 있는 이 넥슨과 NC의 갈등 2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태인 학습법에 하브루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뤄 학습하는 옛 유태인 학습 방식인데요.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올해는 우리 이웃들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조금씩 함께 나눠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지지 않도록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올 한 해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고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예. 생생경제 2부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방송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2부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슈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시흥 105신도시의 세 번째 호반이 찾아옵니다. 교육, 교통, 쇼핑, 자연을 한 번에 누리는 중소형 대단지 그랜드타운. 26년간 집에만 집중해온 주택 전문가의 노하우를 만나보세요. 시흥 105신도시 호반베르디움 3차. 2월 오픈. 문의 1566-0220 호반건설.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경영권 분쟁 2라운드에 돌입한 넥슨과 NC소프트입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넥슨과 NC소프트 간의 경영권을 둘러싼 대립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로서 주주 제한 공문을 넥슨이 발송을 했는데요. 내일까지, 그러니까 10일까지 NC소프트에게 이 제안에 대한 답변을 달라라고 못을 박아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NC 이사라면 참 답하기 어려울 만한 그런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에 따라서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어왔고 또 진행이 될 것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데일리의 이대호 기자 연결합니다. 이대호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대호 기자입니다. 네. 먼저 내일 기한으로요. 넥슨이 NC소프트에게 답변을 요구한 제안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들인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요청 사항은 많은데요. 예. 내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사항을 이제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먼저 핵심은 이사진 변동이 생길 시 이제 후임 인사를 넥슨이 추천하겠다. 네. 이것하고요. 이제 실질 주주 명부를 열람하겠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라. 이 세 가지는 이제 10일까지 내일까지 답변을 요구했고요. 네. 나머지 이제 부분이 이제 경영 제언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제 요청 사안으로 거론한 게 이제 비영업용 부동산을 매각하라, 자사주를 소각하라, 예. 김택진 대표의 특수관계인 연간 5억 원 이상을 받는 비등기 임원 보수 내역을 공개하라.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대답해야지 되는 것은 넥슨 측에서 이사를 하나 좀 선임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죠. 실질 주주 명부를 열람을 하겠다는 것은 이게 NC소프트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좀 간파하기 위한 걸까요? 그렇죠. 이게 최종 목적은 이제 이사의 멤버로 진입하겠다는 것인데 예. 그전에 이제 의결권 누가 실질 주주인지 확인하겠다. 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이제 향후 표대결이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거기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겠다. 이런 네. 넥슨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럼 내일 이사회에서 보통 이제 주총전에 보면은 등기이사 가운데 임기가 만료되면은 새로 이렇게 후보를 올리고 그러잖아요. 예. 예. 내일 이사회에서도 이런 안건이 좀 얘기가 될까요? 오늘 3월 이제 정기주총에서 이제 이사 멤버 가운데 이제 임기 변동이 있는 사람이 이제 김택진 대표가 유일하고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6인은 이제 내년에 5인이 임기가 만료되고 내후년에 그리고 한 명이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넥슨이 김택진 대표 연임은 찬성한다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사진 변동이 넥슨이 의지를 가지고 이사진에 변동을 주지 않을 경우 당장의 경영권 변화는 없을 전망인데요. 네. 이제 1차 이제 분수령이 이제 넥슨이 답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NC가 답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넥슨이 우리가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 했는데 네. 이 답변이 어떻게 될지가 이제 제일 관건입니다. 그러면은 임기가 지금 이제 3월로 만료가 되는 사람은 김택진 사장밖에 없는데 김택진 사장은 연임하는 것을 반긴다고 했고요. 나머지 6명은 지금 임기도 안 됐으면 추가 선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넥슨이 좀 목소리를 내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사가 추가 선임
경우가 있어 미리 언지를 달라. 그럼 우리가 이사를 추천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내일까지 답변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나머지 요구안들 지금 보시니까 비영업용 부동산도 좀 팔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돈을 마련해서 그러면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데 쓰라는 얘기를 일단 했군요. 그렇죠. 이 부동산 매각과 함께 자사주 소진해라. 자사주 소각. 요청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은 뭐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향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거를 소각을 주문했다는 것은 이제 향후 넥슨을 묶어두려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인인 윤송희 사장과 김 대표의 동생 김태건 전무 연봉도 이제 공개하라. 네. 사실 뭐 특수관계니까. 그러면 이제 요 두 사람이 윤송희 사장 같은 경우 해사업을 맡고 있고요. 네. 그 위에는 이제 김태건 전무가 사업을 맡고 있는데 측근의 입지 약화도 이제 노리는 넥슨이 의도를 가지고 노리는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우리 넥슨의 회사를 향후 경영을 재단하겠다 넥슨의 입맛에 맞게 뭐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택진 NC소프트 대표의 특수관계인 윤송희 사장이 부인이고요. 동생인 김태컨 전무가 있는데 이분들의 그 연봉이 5억 원이 넘는 모양이군요. 그리고 연봉 5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등기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보수를 밝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전에 뭐 크게 관련은 없었지만 윤송희 사장 한번 언론지상에 오르내린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승진 이사 때문에 크게 뭐 이번 경영권 분쟁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이게 이슈가 됐거든요. 그에 이어서 우리 경영 지원 부분이긴 한데 다시 한번 이렇게 이슈가 됐으니 넥슨 입장에서는 달가운 지금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뭐 보수 공개가 의무는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정보다. 우리는 이제 공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약간 단칼에 달라 말하는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양사 사이는. 그러면은 저희도 지난달에 이 넥슨하고 NC소프트의 경영권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냐라고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났을 때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NC소프트하고 넥슨이 지분 관계로 얽혀 있는 것은 예전에 이제 일렉트로닉 아츠라는 미국 업체를 인수하기 위해서 제휴를 했을 때 맺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지분을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좀 가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요구 내용들을 보면은 넥슨이 굳이 그냥 혼자만의 길을 갈 것 같지는 또 않아 보이네요. 예, 뭐 어떻게 보면 같은 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길이요? 주가 부양, 뭐 주가 부양 목적도 있을 테고, 경영 참여 목적이 있을 텐데요. 이게 지금까지 뭐 드러난 정황으로만 보면 일단 이사회 멤버로 진입을 해서 경영 참여를 하겠다. 이게 제일 뭐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또 두 대표가 또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이제 범인들이 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두 사람이 얘기를 해서 뭐 지분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또 뭐 타협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NC 입장에서는 이제 넥슨이 그 지분을 대파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데 사실은 대사고 싶다. 이게 넥슨의 속내거든요. NC 속내거든요. 그렇죠. 이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경영 참여에 무게를 둘 수 있으나 향후 전개는 이제 여럿이 나라고 했는데 뭐 대사는 김택진 대표가 개집을 대사하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도로 봐야 됩니다. 지금 넥슨이 가지고 있는 NC소프트 주식이 한 15% 정도가 되잖아요. 이렇게 경영권 분쟁 얘기가 나오면서 NC소프트 주가가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곧 발표를 할 텐데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넥슨이 계속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지분을 정리하고 떠나는 것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게 되는 근거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네. 뭐 혹자분들이 이제 넥슨이 최종 목적을 가지는 게 NC 소프트의 지적재산권이다. 네. IP이기 때문에 경영 참여를 통해서 IP를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 그런 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또 고로 뭐 이렇게 결별하는 부분에서 가능성을 낮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그래요? 그럼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면은 NC가 개발한 게임 콘텐츠들이겠네요? 그렇죠. 이제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MMORPG라고 대형 온라인 게임을 네. 장기간에 개발해서 큰 이게 그런 프로젝트를 대형 프로젝트 위주로 이제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데 예. 그 넥슨하고는 좀 스타일이 많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렇죠. 이게 상당히 위험성이 큰 이제 흥행사업이라 볼 수 있는데 넥슨이 뭐 그런 IP를 넥슨은 이제 퍼블리싱 유통에 굉장히 강점을 보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넥슨하고 협의를 잘하면 우리가 오히려 더 수익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넥슨은. 예. 그래서 뭐 최대한 NC소프트 훌륭한 IP를 이용해서 유통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해보겠다. 뭐 이런 의도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군요. 근데 NC소프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개발자 위주의 조직이고 게임 소프트웨어, 게임 콘텐츠는 NC만의 정말 재산일 텐데 그건 경영권을 빼앗기는 거나 다름없지 않을까요? 지금 NC소프트 자체가 이제 김택진 대표가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라서 네. 만약에 경영권이 변화가 있거나 지금 경영체제에 금이 갈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동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일각에서 예상하시는 거는 뭐 인력 이탈도 예상하실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유지해온 넥슨의 개발 문화가 이제 변동이 생겼을 때 네. 과연 넥슨이 그거를 이제 살려서 잘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시장 1위 사업자인 넥슨의 역량이라면 예. 그러한 동료도 충분히 무마시키고 지적 재산을 가지고 충분히 잘 활용해서 네. 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NC 혹시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셨어요? 지금 내부 개발자 뭐 NC를 포함한 네. 업계 뭐 개발자 분들은 이제 뭐 양사가 색이 뚜렷하기 때문에 네. 싸워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는 분위기가 있고요. 네. 뭐 기업 IR 쪽에서는 이제 넥슨이 이제 그동안 뭐 8천억을 투자했는데 이렇다 뭐 성과도 보지 못했고 뭐 이렇게 최대 주주로서도 뭐 행사한 것도 별로 없으니 뭐 예. 그동안 기다려준 거 아니냐 이게 지금 행보는 뭐 당연한 권리 요구다 뭐 이렇게 최대 주주니까요.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요. 그 비등기 이사인데 연봉 5억 원이 넘는 경우에 이제 보수를 공개하라. 이게 사실 그러니까 윤송희 사장과 김택헌 전무, 김택진 대표의 그 특수 관계인들을 노린 것이라고 보는데 이게 넥슨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걸까요? 지금 그 측근의 입지를 흔들려는 이제 의도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사업 총괄은 이제 윤송희 사장이. 예. 볼 수 있고 그 외에 국내 사업은 이제 김택진 전무가 이제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김택헌 전무. 그렇죠. 예. 김택헌 전무. 네. 근데 이들 뭐 연봉을 공개하라는 거는 뭐 실질적으로 뭐 이득은 뭐 넥슨이 당장에 이득을 얻는 건 없는데 네. 이게 압박용 카드라고 볼 수 있죠. 네. 압박용. 네. 경영 참여 의지를 보여주고 향후 뭐 이사회 멤버가 됐을 때 어떻게 네. 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지 뭐 보여주는 그런 의도를 잘 보여주는 뭐 압박용 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1, 2위 업체가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업계에서도 좀 받아들이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전체 게임 업계에서 이번 이 갈등을 보는 시각은 어떤가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산업에 대한 파장을 논하기는 이런데요. 이 지금 양사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해외 이제 특히 서구권으로 나가면 넥슨 이시마에도 지금 입지를 가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거든요. 이 때문에
사실 뭐 양사 대표가 EA를 인수하자는 협력을 논한 것이기도 한데 네. 결국으로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각계 전투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뭐 중국 대규모 자본도 있고 뭐 이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해외로 그렇죠. 나가면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업계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뭐 시너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뭐 네. 양사가 뭐 대발 협업을 했는데 물과 기름 뭐 NC 예. 뭐 관계자에 따르면 뭐 양사 문화가 물과 기름이었다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뭐 어떻게 네. 다른 방향으로 시너지를 계획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미 양사가 갈라져 알겠습니다. 상태고 예. 그러면 이제 양사가 이제 따로따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양사가 어떻게 잘 해나갈지 예. 그 어깨가 좀 궁금하게 여기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내일 이사회에서 어떤 답변 나올지부터 일단 좀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좀 판단을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데일리의 이대호 기자였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이 요즘 경기 부양이 좀 다급해 보여요. 지급 준비율도 갑자기 내리고 여러 가지로 부양 기조에 힘을 쓰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일단 중국 경제 성장률이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있고 또 중국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하는 그 수출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출이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하고요.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같이 줄어들고 있는데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 내수가 부진하다는 얘기고 또 중국 경제 내부 사정이 뭐 그렇게 좋지 않다.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원자재 수입이 이제 줄어들어서 그 공장이 잘 안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수입 감소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불황형 흑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도 지금 불황형 흑자,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이 같이 늘어나는 그런 흑자가 아니라 거꾸로 수출과 수입이 같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급 준비율도 낮추고 금리도 낮춰서 경기를 좀 부양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최근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환율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환율 전쟁에 뛰어든 거 아니냐. 그런 좀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문제가 이제 앞으로 중국 성장률이 이 7%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건데 뭐 그거를 이제 못 지킨다고 본다면 중국이 앞으로도 금리를 내리고 경기 부양 기조는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야 불황형 흑자이든 아니든 간에 이 규모가 중국에 비해서는 좀 적으니까요. 걱정이 아닌데 중국이 좀 위축된다 그러면은 많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성장 동력 하나가 좀 죽어가는 걸 수도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도 수출을 많이 하지만 그 상당 부분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둔화가 된다면 우리 수출 시장도 그만큼 이제 줄어드는 거고 우리 경제에도 파급 효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한때 미국이 잘 못 나가고 중국이 잘 나갈 때는 중국한테 엄청나게 압박을 했잖아요. 환율을 너무 낮게 가져간다. 뭐 그래서 위안화 절상 요구 이런 것들도 하더니 그런 소리가 쑥 들어간 게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엊그저께 그 1월 취업자 수 발표가 나왔는데 25만 명 정도, 25만 7천 명을 기록했고요. 지금 미국 취업자 수가 12개월 연속 2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월간 취업자 수가 20만 명 이상이면 경제가 잘 돌아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12개월, 약 1년 동안 이런 그 확장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 미국 경제가 정상 궤도에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거와 맞물려서 진행되는 게 그 조기 금리 인상,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6월 정도면은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이제 24일, 25일에 그 연준 통화정책 보고가 있고 또 3월에 FOMC가 있는데 여기서 미국이 그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보일 수 있다는 그 문구를 수정하게 된다면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 이제 변수가 고용이 좋아지고 경제 회복이 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저물가 상태. 네. 그러니까 미국도 물가는 아직까지 그 많이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점점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 경제가 다시 꼬꾸라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 가까운 예로 그러니까 일본이 과거에 잃어버린 20년을 그 겪기 전에 서둘러서 금리 인상을 하는 바람에 그 경제 회복을 하지 못한 게 있는데 그 서머스 재무장관이 오늘 그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에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연준이 좀 아직은 인내심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좀 권고를 했습니다. 서머스 전 장관의 발언이 좀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예, 그 서머스 장관은 그 전에도 전 장관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장기적인 그 예. 경제 침체가 세계적으로 계속될 거다. 이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6월에 올리는 것도 좀 빠르다고 보고 있고 좀 될 수 있으면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네.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하반기쯤이라고 하더니 이제 6월까지 갔고 일단 이제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점을 좀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콜라 매출을 가지고 경기를 진단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콜라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서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네. 하는데 미국에서는 또 콜라 판매가 그렇게 잘 되고 있다면서요? 예, 일단 코카콜라, 펩시 뭐 두 개 회사 모두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유럽이나 일본, 중국에서는 매출이 줄어들고 있고 네. 미국에서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고용이 늘고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콜라 매출도 늘어난다. 네. 이런 좀 논리가 형성되고 있는 건데요. 그 작년 4분기 그 코카콜라 음료수 판매량을 좀 보면요. 브라질, 멕시코에서는 1% 줄었고 유럽, 일본에서는 2%, 중국에서는 4% 정도 줄어들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좀 실적이 개선될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카콜라, 펩시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에서 음료수 가격을 좀 올릴 그 예정에 있다고 하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건강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10년 동안 이 탄산음료 판매량이 줄어들었는데 예. 작년 4분기에 그 탄산음료 판매량이 전환 1.2%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하니까 좀 놀랄만한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뉴욕에는 검은 돈들이 몰리고 있다. 특히 뉴욕 부동산에요. 네네. 이 얘기는 왜 나오는 건가요? 일단 그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할 때 네. 자금 출처를 따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예. 이것 때문에 이제 비밀스러운 돈들이 뉴욕 부동산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요. 일종의 이제 무기명 채권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 네. 이 실제 구입자를 숨기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출처를 따지지 않다 보니까 좀 뒤가 좀 구린 자금들 네. 특히 이제 국제 자금들이 간판을 바꿔달고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범죄 조직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자금도 좀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요. 또 개인으로 투자된 자금 중에서도 좀 금융 사기나 비리가 있는 그런 인물들도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욕에서는 뉴욕주에서 그런 건가요? 뉴욕시에서 그런 건가요? 예, 뉴욕시이고요. 시에서. 그 예. 뉴욕 중심가에 있는 센트럴 파크 네. 이 근처에 있는 그 회사들, 그러니까 빌딩들 소유자가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죠. 서류상에만 있는 회사들이 네. 이제 주인인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시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경기 좋아지긴 할 텐데 네. 검은 돈이란 문제겠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백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속보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가 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지금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이 됐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징역 3년의 실형, 또 법정 구속까지도 가능한 그 얘기인데요.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기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GDI 엔진의 강력한 파워. 16킬 기준 18.2km의 압도적 북한 연비. 새로워진 소나타 하이브리드. 지금 출발합니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생생경제 3부에서는요. 오늘은 경제뉴스 뒤집기 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1조 원 적자를 내고 조직위원회가 해산수순에 들어갔죠.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F1.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